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했다는 둥, 이런 말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씨 말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도발을 안 해왔다, 이 말인데요. 글쎄요, 만약 김정은이 남한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말하거나 남한 국민의 탈남 입북을 유도한다면 박근혜 씨는 그때도 허허실실할 모양입니다. 그 정도 갖고 무슨 도발이라고 합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북한을 옹호할 것 같네요. 전남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권영빈 당시 문화예술위원장은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 즉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 혹시 가수 이적 씨의 이름도 들어가 있을까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농성 중인 백남기 투쟁본부에 이적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적단체, 이적 씨가 이끄는 기획사 또는 이적 씨를 응원하는 팬클럽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아무래도 곧 시신 탈취를 감행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밑자락 까는 걸 보니까.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단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뭘 뜻하겠느냐? 일시라고 했지만 생산과 판매의 재개가 쉽지 않다. 접는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은 아이폰 7보다 시장에서 선점하려고 출시를 서두르다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경량형 폭탄으로 개발됐지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 첫 작품, 네, 꽝이 됐네요. 쾅이 됐네요. 쾅. 예, 폭탄이 됐으니까. 광고 듣는 사이에 저는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 기록과 퇴원 기록에는 모두 외상성이라는 진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선하 교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리고선 돌연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는 병사라고 기재합니다. 백선화 교수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백선화 교수에게 누군가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의했지만 백선화 교수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과 서울대병원 백선화 교수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사망진단서 보시죠. 사망진단서 발췌를 한 건데요. 사인을 보면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급성심부전증, 그리고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 종류는 병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이 의협의 작성 지침과 다르다 이랬는데 대한의협의 작성 지침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성은 권모 전공의가 작성했던데 작성 책임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모 전공의에 따르면 우리 백 교수님하고 또 진료부원장과 상의했다 이러는데 진료부원장과 상의한 부분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네. 원사인이 이제 뇌출혈이죠. 이것도 뇌출혈인데 이제 병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외부의 압력 같은 것, 또 강요,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아주 소신껏 하신 겁니까? 네, 소신껏 하였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리 백 교수님이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수술하고서 연명 치료를 하게 되면, 급성은 아니고 심부전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설명하고 이게 예측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런 급성경막하 이런 출혈과 심부전증 또 급성심부전증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중환자실 환자분들은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에 할 수 없이 동반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폐렴이라 할지, 욕창이라 할지, 요로 감염이라 할지, 폐혈증이라 할지 이런 질환들은 2차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가 이거죠. 네. 유족에게 투석을 권유했습니까? 네, 만약 투석을 안 하면 재투석을 안 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키셨습니까? 예, 2차례에 걸쳐서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7일 날 쯤에서 한 번에 그때 한 번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랬고요. 네. 예, 잘못이 많이 지적했는데 유족 수정 요구하는데 사인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KBS가 제대로 보도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요. 이때 KBS 고대영 사장이 끼어들어서 김인영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KBS 고대영 사장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제 밝힌 건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KBS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에서. 예. 계속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쌍방간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틀려서요?
저희가 그게 뭐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지금 저희가 제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거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사안이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KBS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KBS 27기 기자 18명이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KBS가 법적 대응은 고사하고 그에 대해서 그 작성한 단신 기사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전혀 보도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도본부장 계세요? 잠깐 일어나서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그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선 취재 기자는 뉴스를 작성했는데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KBS 보도본부장은 보도를 책임자는 책임자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기사와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국정감사장이지만 보도 책임자한테 직접 물으시는 건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언론자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 책임자한테 그걸 보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네? 훈시하시는 거예요? 훈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 되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1년 2개월 전의 발언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제동 씨의 발언이 군 납품 비리 같은 우리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제대로 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정감사 보이콧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제동 국정감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니 이게 도대체 김제동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김제동 씨가 1년 전에 방송한 거 그거 뭐 벌써 1년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예. 그걸 들춰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화를 해서 군사장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실제 질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슈가 된 뒤에도 수강기관장 보고 고위장성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국감현장에서 진짜로 해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영창 갔다고 거짓말한 게 군의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매일 질문이 나와. 매일 질문이 나와요? 지금도? 네, 지금도 어디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대에 가서. 김종대 의원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이거는 심각한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국방위에서 이거는 지적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 아줌마에서 영창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명예훼손이라면 아예 아줌마 금지법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영창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군기교육대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사해보셨어요? 아니 김제동 씨 스스로가 영창인지 군기교육대인지 헷갈린단 말을 했고 예. 또 당시에 그 부대는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 불렀다. 그렇군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 그 얘기를 종합하면 이게 실제 영창한 게 아니라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예,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아무리 뒤져도 영창 기록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범죄를 저질러서 구류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류 살면은 유치장에 며칠 있다 나오는 건데. 예. 나 감옥 갔다 왔다. 그렇게 그냥. 이러면은
너 정과가 없는데 무슨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냐. 그런데 유 시장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예요. 이 말을 웃기게 하자고 하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 혼선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재동 씨가 그걸 조금 더 빨리 해명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이게 불필요한 진실 게임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진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군기교육 때 13일도 정확치는 않지만 가긴 간 거예요. 군기교육대를 당시에 뭐 나 영창 갔다 왔어라고 그 부대에선 얘기했을 거고 김재동 씨는 뭐 예능 프로니까 편하게 영창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진실에서 어긋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대체로 본인 진술이 그렇다 하면 이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류의 어떤 진실 게임이 국방이나 또 여론지상에서 매일 벌어진다는 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김재동 국감이 돼버렸어요. 국가 예산 2억 원을 들여서 만든 체조가 있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만든 코리아 체조가 그건데요. 코리아 체조는 문화가 있는 날이란 행사에 대통령 앞에서 시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될 체조는 행사 한 달 전에 코리아 체조에서 돌연 늘품 체조로 바뀌었습니다. SBS 권종호 선임 기자는 늘품 체조가 대통령 앞에서 시연되는 과정에 비선실세 차은택 감독이 연관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SBS 권종호 선임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이렇게 만든 코리아 체조를 놔두고 또 늘품 체조를 선택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오고 그랬던 건가요? 코리아 체조를 만든 사람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권력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바뀐 것이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코리아 체조를 버리고 한 달 만에 급주한 늘품 체조를 박 대통령 앞에서 이제 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 공연단의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권력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럼 권력 실세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관계자는 청와대와 친분이 있는 유명 CF 감독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1년 동안 만들었다면은 이것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늘품 체조가 갑자기 국민 체조가 되고 말았는데 일단 담당의 문화체육관광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인 우상일 씨인데요. 그가 코리아 체조 개발은 물론이고 늘품 체조 시연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우상일 국장은 2015년 1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 실세가 개입됐다는 것은 이제 소설이고 그 코리아 체조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FUN, 즉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스트레칭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군 도수 체조처럼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에어로빅 요소가 가미된 늘품 체조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시연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흥겨운 늘품 체조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 체조는 학교를 통해 늘품 체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각각 보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국회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난 2015년 4월 10일 국회에 출석해서요. 이 김종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늘품 체조가 만들어진 배경이 분명히 그 피트니스 강사 정모 씨가 먼저 문체부에 제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일 국장하고 말은 전혀 배치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종덕 장관 아니면 우상일 체육국장 서로 이제 직속 상관과 부하 이제 사이인데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상일 체육국장한테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직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강사 정모 씨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체부가 먼저 자기한테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는 궁금한 게 김 전 장관 말이 맞다면 이제 문체부 체육장이 코리아 체조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사실을 피트니스 강사 정모 씨가 알았고 이걸 알고 제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한마디로 불가사의하죠. 네. 타이밍이 절묘해도 사실 이렇게 절묘하기는 무척 힘들고요. 네. 또 이상한 것은요. 정모 씨 한 명이 문체부한테 제의를 했는데 이게 불과 제의한 지 열흘 만에 늘품 체조가 사실상 국민 체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또 대통령이 직접 따라하는 체조가 되는데 네. 초고속도 이런 초고속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요. 시연 행사에만 정부 예산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결국 문체부가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의 힘이 두려워서 네. 코리아 체조를 헌시착처럼 버리고 늘품 체조를 선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이 늘품 체조 영상을 만든 차은택 씨가 사제지간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홍익대 대학원 시절 교수였던 김종덕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제자가 바로 차은택 씨고요. 예. 또 공교롭게도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 이 문화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늘품 체조를 만든 제가 말한 유명 피트니스 강사 정모 씨와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드 배치의 최종 부지가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성주 롯데 골프장은 김천시와 원불교 성지가 인접해 있는데요. 오늘 보신각에서는 성주시민, 김천시민, 원불교인과 이웃 종교인들이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불교 박대성 교무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상경 집회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원불교 성지를 지키는 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원불교 박대성 교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박대성 교무라고 합니다. 오늘 낮 2시부터 보신각에서 5천여 명의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군민, 김천 시민, 그리고 원불교인들과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사드의 최종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골프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롯데 골프장은 직선 거리로 불과 1km 이내에 원불교 성주 성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원불교 성주 성지는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수제자인 정산 종사님의 탄생지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소중한 곳이죠. 저희는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러한 소중한 성지를 잃지도 모른다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 성지에 무기를 들여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고 성지와 무기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원불교인들은 이 일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단적인 차원에서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하루속히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습니다. 혹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을 님비 현상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님비 현상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공익적인 시설도 아닐 뿐더러 모든 논의 절차에서 민주적이지도 않고 또 합의도 전혀 없었던 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사드가 북핵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의 안보를 지켜내는 무기냐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의회에서조차 한반도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사드가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사드가 실질적으로 북핵을 막아내고 안보를 막아내는데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제 이 사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용어 중에 사무여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저희 원불교인들은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성주 성지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차원의 반대운동이 아니라 전 교단적인 차원에서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또한 육자회담, 개성공단의 재개가 등과 같은 실질적인 평화활동에 나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작은 요청입니다. 무한정인 군비 경쟁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쪽에서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이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원불교의 이러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저희는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증 안 된 지도자 때문에 대선 한 달을 앞두고 폭망한 미국 공화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무 인사드립니다. 당연하지. 입만 열면 망언하고 폭언하는 사람. 상대도 가리지를 않아요. 여성, 노동자, 청년, 피부색이 다른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인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한국의 트럼프 당신이야말로 철저히 속아내야지. 닥쳐 이 새끼야. 죽은 사람 시체를 탈취해서 칼을 대려 하고 유가족 가슴에 대 못 박는 너희 같은 친박 버러지들보다 내가 1000배는 낫다 아이가. 닥치라고. 백남기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왜 물대포 앞에서 얼쩡거려? 왜 연명치료를 안 받게 해? 왜 본인들이 자초한 불행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나? 그만하세요. 그게 말입니까? 발입니까? 자, 오늘은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핵 선제 타격이란 상대의 핵 도발 능력을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핵 개발 될 때까지 두고 보지만은 말자. 할 수 있다면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무력화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북한 이놈의 자식들은 혼 좀 나야 해요.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야.
아니 어떻게 혼을 냅니까? 선제 공격해서라도? 그렇지.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야지. 이 모처럼 누나하고 코드가 맞는구만. 뭐 근데 말이야, 북괴가 반격하면 어떡하지? 뭐 반격할 수 없게끔 순식간에 일거에 단호하게 처리해야지. 누가? 혹시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가? 그러면은 뭐 미국이 하게 해야지. 이 뭘로? 순식간에 일거에 단호하게 하자면? 그렇다면 핵무기도 쏠 수 있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이 한 10,000개 된다면서. 그러다가 북한이 핵 잠수함에서 핵을 쏘면, 그리고 중국이 반격하면, 게다가 러시아까지 끼어들면,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는 뭐 한미일 사이에 그 3자 간 동맹 태세를 무리하지 마. 당신 방위 나온 거 다 알아. 전쟁은 무슨 전쟁? 5시에는 퇴근해야 할 거 아니야. 닥치라고 이 새끼야. 하여간 그동안 물렁뼈가 돼서 북한이 우리를 조주러 본 거 아니야. 자, 화는 어떤 생각이세요? 누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면 뭔들 반대하겠나? 내 역할은 선제 타격론으로 수가를 올리려는 비박이 있을 때 그 상에다가 똥을 싸는 거지. 선제 타격론. 그래, 누나는 치고 나갔어. 불리할 때면 항상 말이야.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선제적으로 최동욱의 빤스를 벗겨서 쫓아냈잖아. 이 신의 한 수 누가 따라하겠어? 결국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이 안보 위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이었군요. 당연하지. 선제 타격론. 사실 그게 가당키나 하나? 다만 비박 또는 야당을 상대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효력이 있을 거라고. 이 병신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야, 너희들 대가리에다가 꿀밤으로 선제 타격을 해야겠어. 이님 나오셨네요. 이 씹새끼들, 무책임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들으신 대로. 모든 게 다 국내 정치용이야, 이 새끼들. 국내 정치용 아닌 게 뭐가 있니, 이 새끼들아. 영감님, 페북은 복원됐습니까? 영감님이 페이스북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소통할 줄 모르는 분이 SNS를 할 리가 없다면서 남의 명의가 도용된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페이스북 폐쇄됐고요. 영감님, 그러니까 어울리는 일이나 하세요. 뒷방 늙은이가 할 만한 일. 영감님, 굳이 하고 싶으시면 트위터 하세요. 트위터. 대신 프로필 사진으로 달걀 그림 넣으시고. 이 희발 새끼들, 너희 새끼들 옥수수 뽑히고 싶어? 자자, 이님, 선제 타격론 어떻게 보세요? 그 선제 타격해야지. 저 쓰레기만도 못한 북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리스크의 주범인 저 북괴를 그냥 두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봐요. 선제 타격이 안 되면 후제 타격이라도 해야 한다. 이게 내 생각인 거지. 근데 혹시 그 선제 후제 말고 수제 타격은 없나? 수제 타격. 그 손으로 구두 만들고 손으로 돈가스도 만드는데 수제 타격. 이게 사실 그 손맛이 중요하거든. 그 선제 타격은 누가 하지요? 그 우리의 우방 미국이지. 그 누가 해주기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돼서 동력, 명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네, 반대해요. 그렇다면은 선제 타격 지지한다는 입장, 이님의 입장이 바뀌겠군요. 찬성해서 반대로. 그럴 리가 있니? 선제 타격을 지지하지만 그 미국의 반대 입장은 존중한다. 이게 그 내 입장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까? 선제 타격 지지하면서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존중한다? 이거는 선제 타격하지 말자는 얘기죠. 씨발 새끼.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 잘 들어. 선제 타격은 지지해. 하지만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 입장을 지지할 거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이 새끼. 그니까요. 그게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선제 타격을 지지하지만 미국 입장은 존중한다. 이건 입장이 없는 거죠. 씨발 새끼. 이 귓구멍에 드리를 뚫어야 하나? 야, 한국말을 못 알아쳐먹어 이 씹새끼가. 야, 그럼 영어로 해줄까?
퍼스트 스트라이크 포 노스 코리아 오케이. 바트 어포지션 아메리칸 싱크 오케이 말이. 됐어. 아니 그런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서 이 새끼야. 여기 있지. 이 족같은 새끼 뭐 이렇게 못 알아쳐먹는 새끼가 사회를 한다고 지랄이야. 뭐 영감님, 미국 말고 북한 보고 선제 타격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북한이 그렇게 먼저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가로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 북한 보고 빨랑 도발하라고 톡촉하세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생긴 것과 달리 아주 영민한 새끼들이에요. 야, 환희 뭐, 너 이 새끼들 사이다 발언 고마워. 야, 니네가 짝 먹어라 이 새끼들아. 그만하세요 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 빨리 문제나 내세요. 허이 씹새끼 성질 족같네. 족도 아닌 새끼가.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자백이 CGV와 롯데시네마 등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많이 예매하시면 상영관은 늘어나겠지요. 예, 자백. 이 자백이라는 영화는 뉴스타파에서 활동하고 있고 MBC 해직 PD인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지. MBC에 있는 어떤 간부가 이 사람은 별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가 잘랐어.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느라 시끌벅적하기도 했는데, 자, 자백의 감독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빠르시네요. 환. 정답은요? 이 MBC가 자른 사람 너무 많아서 누구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영화 감독까지 했다? 그러면 이상호겠구만. 다이빙 벨이라는 괴 영화의 감독. 부산국제영화제를 벌집으로 만든 이상호. 이상호 감독. 네, 다큐 감독이죠. 자, 오늘의 정답자인 이 사람은 MBC 해직 PD입니다. 누구일까요? 뭐 알겠습니까? 자백. 그 영화가 흥행하면은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국정원 덕 보기 힘들겠는걸? 누나도 국정원 덕 본 거 없어? 실력으로 해야지. 이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정답 바로 가자. 영화 자백의 감독은 감독 중에 감독인 복만대. 야한 영화 찍기로 유명한 분,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야말로 속 터지는 국정감사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백남기 농민의 사인, 판단,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이제 계속 됐는데. 예. 이제 뭐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기관장이니까요. 주요 증인으로 계속 이제 질의를 받았습니다. 네. 이윤성 위원장, 특위위원장은 외인사냐 병사냐 하는 문제에서 외인사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윤성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특조위의 의견과 같다. 제가 명령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조위에서는 외인사가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인사가 맞다는 뜻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한 거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서창석 병원장은 특조위의 의견과 같다고 하면서도 특조위가 두 가지를 말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두 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 지침을 어겼다. 그래서 백 교수의 병사 판단은 틀렸다고 하면서도 백선아 교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창석 병원장의 말도 나도 외인사가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치인 백선아 교수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인데, 이날도 주치인 백선아 교수는 이른바 자신의 소위 소신을 이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망 진단서 작성 책임 권한은 저한테 있고 소신껏 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이날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진단서는 317일간 치료를 맡았던 주치인 저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고인은 꼭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고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도 달라졌을 거다. 투석을 원하지 않았던 유족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유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치료는 의사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거론되거나 할 때에는 무력감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아주 열불이 나네요. 예. 이 열불 나서 죽으면 이거 병사 처리할까요? 국정감사 보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인사 아닙니까? 그 당뇨 있으잖아요. 당뇨. 당뇨 당뇨에다가 고혈압까지. 당뇨 때문에 병사라고. 지병이 있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야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정감사장이 있었죠. 고대영 KBS 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야당 의원이 요구하는데 KBS 보도본부장에게, 그런 KBS 보도본부장에게 고대영 사장이 답변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시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이날 KBS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홍보수석이 김시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변재일 의원이 그렇게 물었죠. 이 전화가 방송법에 의한 그 간섭,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에 포함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고대영 사장은 요청인지 압력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일단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덧붙인 말이, 저도 보도국장 출신으로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으나 그걸 간섭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간섭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애둘러서 뭐 이 정도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방송이라서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 방송이면 그렇죠.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보도도 국민의 방송답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북한 방송 아닙니까? 요즘 계속 북한 뉴스나 해대고 이건 정말 조선중앙TV인지 TV조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보도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질의가 이제 지나갔고 유승희 의원이 또 이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의 이 녹취록이 이제 폭로가 되고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KBS는 이걸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가 왜 없었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그 보도본부장을 직접 지목을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에게 대답하지 마 이렇게 제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은 반발을 했고 이제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 이제 국감이 속개가 됐을 때 고대영 사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방송이 소송 당사자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다 보도했다고 보고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대영 사장, 뭐 KBS 한국방송의 최고 이제 책임자인데 고대영 사장은 사실상 자신은 이걸 압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의견을 이제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그 사건은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고발한 사건이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건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3개월 안에 그 사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3개월은 이제 넘긴 상태이고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내년 4월이면. 예. 그러면 검찰은 어쨌든 그 내년 4월까지는 이정현 대표가 방송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지금 판단을 내릴 것이고. 예. 근데 지금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검찰이 혹시 이 고대영 사장의 이 의견을 받아서 KBS 수뇌부도 이걸 압력이라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다. 지금 이런 불기소 결정문을 이런 식으로 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의심이 들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것은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고대영 사장이 아니거든요. 예, 예.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시건 보도국장이고 예. 직접적인 보도 책임자는 김시건 보도국장입니다. 예. 김시건 보도국장은 분명히 이것을 정말로 큰 압력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폭로도 한 것이고 지금 문제 제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압력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김시건 보도국장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검찰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은 법원이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고발 사안이면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 법원에서 다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법원마저도 이거는 압력이 아니다. 압력으로 느낀 김시곤 국장, 너는 오보한 거다. 설마 이렇게 판단하진 않겠지요, 법원까지? 예,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워낙 이 정권이 흉악한 사람들이라 예. 또 어떤 손을 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차은택 감독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 그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간간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 그 정치바 지면에 그 김도훈 편집장이라고 있어요. 예. 저 허핑턴 포스트의 김도훈 편집장이 낯선 정치라는 이름으로 격주로 이제 칼럼을 쓰거든요. 예. 거기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차은택 감독은 1990년대 이제 뮤직비디오계의 이제 거장이었다고 그래요. 예. 예, 가수 이승환 씨의 당부, 그리고 김현주 씨가 출연했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뭐 이런 뮤직비디오를 차은택 씨가 다 연출을 했다고 하고, 예.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로 어떤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 드라마타이즈, 뭐 이런 그 장르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예. 당시 이제 라이벌이 박명천 감독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프로덕션에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차은택은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했고, 박명천은 대중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명천은 좀 대중과 이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서 제일 처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차은택은 그 트렌드 안에서 가장 잘 쫓아가려는 사람이다. 차은택 본인이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 박명천 감독의 작품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1997년에 만든 닉스 청바지 광고, 그리고 TTL 소녀라고 이문경 씨 있죠. 이문경 씨를 스타로 만든 그 TTL 광고. 그 시대를 약간 좀 앞서가는 듯한, 첨단을 달리는 듯한 그런 광고들, 그리고 그 가수 박지윤 씨의 성인식 뮤직비디오를 이제 박명천 씨가 그 감독을 맡았다고 하고, 확실히 차은택과 박명천은 약간 분위기와 뭐 이런 게 좀 이제 달랐다고 하는데, 김도훈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의 대가가 2000년대의 대가가 될 수 없고, 2000년대의 대가가 2010년대의 대가가 될 수 없는데, 차은택이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응원과 코리아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여기에는 경복궁과 농악과 아리랑 등이 이제 뒤섞이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김도훈 편집장은 이런 게 뒤섞인 국뽕의 짬뽕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차은택이 보여줬던 어떤
트렌디한 그런 감각도 없고 상당히 좀 낙후한 그런 이제 감각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런 일과 이제 맞물려서 차은택은 2016년에 조선일보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최고라고 자신했는데 어느 순간 직감이랄까 내가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가 위기감을 느꼈다. 내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 너무 불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의 원성윤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섰던 차은택은 하산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산을 타기로 결심했다. 그 다른 산이라는 게 권력의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과 연결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문화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문학의 황태자가 이제 됐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는 정말 뭐 미르재단 뭐 이런 부분에 다 연루가 돼서 옛날에 그 거장의 이름보다는 비선 실세의 이름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예전에 그 광고 뮤직비디오 감독들의 그 최종적인 꿈은 영화를 만드는 거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차은택은 이제 대중이 좋아하고 평당에서 욕은 안 먹는 정도의 영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라이벌이었던 박명천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괴물2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의 속편을 만드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술만을 계속 추구했던 박명천은 봉준호를 뛰어넘는 최고의 영화 감독, 예술가가 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게 두려웠던 차은택은 권력의 산을 타다가 이제는 권력의 비선실세라는 아주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는 점. 그래서 90년대 거장이 그 라이벌이 어떻게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나,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칼럼으로 그려냈습니다. 예. CF 감독의 마지막 꿈이 영화 감독이라고 했는데 영화를 한 편 찍었네요. 비선 실세 막장 드라마. 본인은 뭐 조연 정도 되는 거죠. 주연은 최순실. 네. 우리가 내막을 잘 몰라서 차은택이 주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아직 저희가 취재해서 드러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도 브리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고 반장님이 아프리카 TV에서도 뭐 하시던데? 예. 아프리카 TV에서 지난 5월서부터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정치 내용으로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권운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또는 정치적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인권적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고상만 반장의 방송은 이게 굉장히 그 감정과 연기와 리얼리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마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뭐 복잡하다 그러면은 고상만 반장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다 링크가 되니까 또 많이 또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 반장님, 국정농단, 이건 정말 거의 아주 엽기 이 막장 드라마의 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최태민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최태민 관련한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마도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최태민 관련한 의혹일 것 같은데요. 예. 최태민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고 경험했고 그러나 여전히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지긋지긋하겠지만 또 한번 물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언론 보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최태민은 1912년생입니다. 황해도 출신이고 1994년 81세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해방 전에 일제치하에서 3년간 황해도경에서 일본의 순사를 지냈습니다. 네. 뭐 어김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을 또 지냈어요. 그래요. 친일반민족 행위자 다시 공직에 앉힌 그 사례처럼 또 어김없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일제 순사하다가 이후에 강원 도경에 소속 경찰로 일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사이비 종교인으로 자기 신분을 바꾼 때는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또 시작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쭉 이야기 흐름이 정말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어처구니 없는데 54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최태민이 바람을 피웠고 이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모 사찰로 도피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도피해서 가갖고 거기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승려가 된 후에 법명, 불교에서 주는 이름을 이제 태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 최태민은 이후에 승려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1969년에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70년대 들어서서는 여러 종교를 접하면서 이른바 불교, 기독교, 천도교의 교리를 합쳐서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요. 예. 이후에 자신을 원자경, 칙사, 그리고 태자마마 등으로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1912년생인 최태민이 1970년대니까 이때가 60세가 넘었을 때인데요. 예. 이런 때 자기를 태자마마라고 부르게 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60 처먹고 저기 태자인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이름이 태자마마라고 하니까 정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특이한 길을 걷던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이건 뭐 많은 분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74년 자기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8.15 광복절 행사장에서 피격되어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때도 밝혔고 2007년도 경선 때도 밝힌 건데요. 79년도 파리에서 실종된 중정부장 김영욱이 구술해서 만들어진 회고록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시작은 어머니를 잃었던 대통령의 당시 큰딸 박근혜에게 최태민이가 편지를 보내면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이 편지에서 최태민은 큰딸 박근혜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항상 들을 수 있다.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누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뒷얘기가 더 진짜 기가 막혀요. 예. 유경수 여사가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이렇게 3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미친놈이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당시 대통령의 큰딸 영애였던 박근혜 씨가 최태민을 만났는데 최태민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넘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뭐냐면 이 편지에서 내 딸이 우매하여 이런 뜻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라고 쓴 요 대목인데요. 예. 요 대목에서 최태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은 것은 우리 딸 박근혜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죽은 것인데 이런 뜻을 모르고 마냥 슬퍼만 하고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이 진실을 내 딸 박근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최태민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내쳤을 텐데 예. 결국은 이후 오늘날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이 불행한 최태민과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형성되게 된 과정이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했고 제가 예전에 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박근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용해 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첫 마디. 예.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유고 사실을 딱 전해 듣고 했다는 첫 마디. 예. 전방은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자기네들도 이용해 먹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예.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방은요라고 얘기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대통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예, 전에 그 고상만 반장께서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었는데 저는 아주 그 뭐랄까요 해머로 그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엉뚱한 얘기지만 박근혜가 늘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1980년대를 배신자에 대한 분노로 고통스럽게 보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전두환이가 해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손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두환이었죠.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전두환한테 그걸 뺏기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배신에 대한 처절한 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여하간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가 이후 최태민에게 그 시절 각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논란이 지금 그의 딸, 최태민의 딸 최순실 씨에 의한 미르와 K재단 파문 너무나 유사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한 행위 그대로 그의 딸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당시 최태민이 일으켰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 박근혜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과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한 문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기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고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가 나오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요. 오늘 김용미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의혹에 대해서 물었지만 끝내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2004년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사망 사실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뭐라고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들은 박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5년 8월 17일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정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념 씨를 만나서 장준하 선생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를 들은 박정희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김정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자기가 모셨던 이른바 주군인 박정희 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것 같은 사안이 있으면 일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김정영 씨의 주장은 오히려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에 박정희 정권이 깊숙이 개입해 있을 거라고 하는 심증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박정희는 장준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준하 선생님이 죽음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박정희가 영구적인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기존 헌법을 버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장충체육관에 대의원들 모아갖고 후보 한 명만 내세워놓고, 즉 박정희 혼자만 후보로 나와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바꾼 이른바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을 바꿔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게 장준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님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는데, 바로 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걸 주도한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사람이 이 박정희였고요. 그러한 마당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걸 주도했는데 박정희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박정희의 독재하면 긴급조치를 떠올리는데 이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이유는 바로 이 장준하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것이 제가 당시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조사해서 긴급조치 1호 및 2호를 선포한 것, 즉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개헌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청원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반인도 군사법정에 세우도록 만든 긴급조치 1호,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2호를 발표한 것, 뭐 때문이냐고 저희가 중앙정보부 당시 그 요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장준하 하나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만든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였다, 이거였습니다. 단순히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15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바로 이 박정희 정권이었는데요. 요즘 왜 헌법 개정 요구하는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때였으면 무조건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이거 헌법 바꾸자고 요구하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장준하를 박정희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김정념 씨의 주장은 그야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물어봤던 박정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면서 엉뚱하게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당시에 그 박근혜 씨는 요걸 조사하던 2004년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요. 김정념 씨가 이제 당시에 이 박근혜를 비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2002년도에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그랬죠. 이해창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선 룰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미래연합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해서 탈당을 했는데 김정념 씨는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가 정말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그 온갖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김정념 씨는 이제 이해창을 적극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한테 결국 패배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여간 굉장히 격한 용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비판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인데, 김정념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뭐였냐면 당시 큰딸이었던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자기에게 건설업체 한 군데와 방직업체 기업의 이름 등 3개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자기가 물으니까 최태민 목사가 하고 있는 구국 선교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체 명단이라고 하면서 이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자기한테 지시를 내렸다. 당시 20대 중반의 어린 사람이 이러한 부정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냐, 이러면서 저한테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연히 듣다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와 최태민이라는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비위와 연관돼서 알려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당시 최태민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러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늘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이런 최태민 목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하고는 이것이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무관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념 씨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더욱 그랬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접.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김정념 씨한테 들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김정념 씨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김정념 씨가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끝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정념 비서실장의 말이 다시 한번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문사의 조사 업무가 종료되고 난 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약 1년 정도가 지나가던 2004년 8월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의문사의 조사 끝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제 서재에 꽂혀있던 한 권의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뭐였냐면, 김정념 비서실장을 제가 조사하러 갔던 날, 김정념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옥신각신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를 이제 조사하러 온 것에 대해서 김정념 씨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중에 가장 높은 훈장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뜬금없이 조사하러 온 사람한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훈장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궁화 훈장이래요. 무궁화 훈장. 그걸 바로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길래 그래서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정말 박정희 정권 이래 지금까지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어디서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와갖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어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궁화 훈장이 이렇게 높은 거면, 아니, 그렇게 높은 훈장을 받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정말 큰 덕을 보셨으면, 아니, 이 국가가 하는 공식 업무에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반발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국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김정념의 정치 해고록, 박정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주면서 당신이 이 조사관이 너무 젊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읽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라고 하면서 줬는데 예. 제가 그 책을 받아놓고는 사실 그 책을 안 봤죠. 예. 바빠서 보지도 못하고 꽂아뒀는데 그런데 그 책을 우연히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의 페이지를 펴갖고 읽던 중 정말 제가 그때 2003년도에 들었던 바로 그 문제의 사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김정념 씨가 쓴 바로 그 책에 더 세세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정치 자금과 친인척 관리라고 하는 관련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예. 유경수 여사 서거 후 큰따님 근혜 씨가 충효사상 선양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채태민이죠. 채모라는 목사가 구국선교단을 조직해서 가세하였다. 하루는 큰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어느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나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돕겠다고 순수하게 충효 선양운동을 시작한 큰따님이 구국선교단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즉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만약 대통령이 보기에도 큰따님에게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서실장이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드릴 터이니 대통령이 큰따님에게 직접 지원하되 그 대신 큰따님에게는 금전 문제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건의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양해를 얻어 모든 수석 비서관들에게 구국 선교단에 이용당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김정념 씨가 쓴 책의 전문인데요. 예. 제가 이것을 다루게 된 이유는 이 문제와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저는 오마이뉴스와 시사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고요. 또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 경위를 담아서 쓴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에서도 바로 이 김정념 비서실장이 밝힌 최태민 관련한 구국선교단 기부금 낸 업체 3군데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던 박근혜의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박근혜 후보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당사자로부터 그 어떤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2012년도 당시 대선 때 안영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저녁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대신 답변했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정한 도움이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만 반박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 어떤 근거나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태민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나올 때마다 늘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는 고마운 분이고 의혹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사실이었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자, 이렇게 의혹은 많이 제기되지만 실체가 없다며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정념 씨가 직접 자신이 보고 경험했다는 문제의 이 증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러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최순실 씨에 의한 제2의 구국 선교단 아주 유사한 형태의 미르와 K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부정이 되살아난 건데요. 저는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 자신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주장과 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김정념 씨가 당시에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이 최태민 관련한 부정청탁 증언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따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예. 2007년 대선 경선 국면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 측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이 가히 염려할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건 뭐 거의 예언자네요, 예언자.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게 데자부도 이런 정도의 데자부가 없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최태민 목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점이 그대로 지금 2016년, 1975년부터 79년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2016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해결 방식도 똑같이 뭉개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그대로 묻혀간다면 국민의 수준조차도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싶어서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강도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참 과거가 미래를 말해준다는 말이 다시 한번 또 상기됩니다. 예, 고상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이 부자 나라는 잘 여행 안 하실 것 같고요. 가난하지만은 나름 또 이 문명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또 철학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네, 뭐 가끔 갑니다. 예. 제가 다녀온 곳 중에서는 특히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예.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 말레이시아에서 바라본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로 부르는 예. 그 세계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 언젠가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문화의 유통지였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명들이 교류했던 지점에서 내가 아는 게 너무나 이 미국 중심, 또 유럽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절절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는 뭐 동남아시아 하면은 일단 무시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그게 스스로를 무시하는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지 못하고 끝없이 유럽이나 미국의 시선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니까 아시아도 안 보이고 우리도 안 보이겠죠. 그렇군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팔의 작가 나라얀 와글레라는 사람이 쓴 884 카페입니다. 884 카페. 예. 네, 이 884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을 따서 만든 카페죠. 884 카페. 우리 김 PD님은 네팔 하면은 뭐가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까? 히말라야가 생각나죠. 아마 열이면 9, 10 거의 그럴 겁니다. 히말라야 떠올려. 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작년에 있었던 지진? 카트만두에 대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떠올릴 테고 아마 그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EBS 다큐멘터리 자주 보시는 분들은 히말라야인들의 아주 그 전통적인 삶,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이른바 비서구 사회의 삶들을 우리가 조망할 때 늘 그 풍경이나 그 사람들 전통적인 삶의 일부를 소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현실적인 삶에 개입해서 또는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 눈을 들이대면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이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884 카페는 현재도 진행 중인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쓴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인들, 이주민 노동자를 포함해서 네팔인들 숫자가 거의 3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맞먹는다 그러죠. 상당한 숫자인데 우리는 네팔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나마스테 정도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무지한 상황인데 이 884 카페를 읽으시면은 네팔의 자연 풍광뿐만이 아니라 이 네팔의 아주 고달픈 정치 역정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까지 아울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팔은 2007년에 왕정이 끝나고 2008년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헌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정치 세력들끼리 아주 싸움이 격렬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인 모양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설은 2000년대 초반 있었던 이른바 왕실 대학살 사건,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네팔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기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의 표현을 빌면은 폭약 냄새에 휩싸인 그 꽃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네팔 소설을 만날 수 있는 이 작품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의 역사나 삶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가 마찬가지인데 소설이 아주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작품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드리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삶과 자연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884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인물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미국에서 네팔로 돌아와서 네팔의 자연과 정치 상황들을 다큐멘터리에 담고자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시타르타는 마오이스트입니다. 마오주의자. 그러니까 지하에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카트만두에서 출발해서 구릉지대를 쭉 찾아갔다가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네팔이 아주 가혹한 전쟁의 소용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설의 중반부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 늙은 부부를 만나는데요. 늙은 부부가 한 아들은 군대에 보내고 다른 아들은 반란군에 보낸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마 한국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흥길이 쓴 장마란 소설이 있습니다. 윤흥길의 장마.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 한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친할머니는 국군에 네. 예를 들면은 예. 외할머니는 인민군에 보낸 그 집안의 얘기. 예. 여기서는 한 집에서 늙은 부부가 하나들은 정부군에 보내고 다른 아들은 반란군에 보낸 그 사례를 얘기합니다. 잠깐 그 부분 읽어드릴까요? 예. 내가 말했다. 마을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늙은 부부가 있지. 그들이라고 레샴네보다 나은 것도 아니야. 눈이 침침해서 아무데도 못 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들은 군대에 갔고 다른 아들은 반란군에 들어갔어. 군대에 간 아들은 자기가 여기 오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보고 싶으면 부모더러 카트만두로 와야 한다고 전가를 보냈어. 뭐 노인네들이 갈 수 있을 턱이 있나.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슬픔이 언젠가 그들을 죽일 거야. 그는 내게 디도를 주었다. 네, 디도는 음식 이름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언젠가 그들을 죽일 거야. 이 말이 참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 속에서 인민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 서서히 낡아가고 시들어가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드리샤라는 친구와 시타르타라는 이 혁명군, 그러니까 지하 반군이죠. 반군의 친구가 이 대결하는 것도 이 소설의 압권입니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라는 이 반군은 이 병든 나라를 치유하려면 나라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혁명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드리샤라는 예술가는 정말 그래도 우리는 폭력이 아니고 평화로 안 되겠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타르타라는 혁명 반군이 얘기하죠.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해봐. 먼저 공격한 건 정부 아니었나? 정부가 먼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체포해 고문하고 죽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드리샤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꼭 폭력으로 응답해야 했어? 김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정부가 먼저 폭력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는데 정말 평화로만 응답해야 할지. 아마 간디라면 그래도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할 터입니다만은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유일하게 가능한 응답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무기를 드는 거였어. 무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정부가 힘없는 자들이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있던가? 그러니까 드리샤가 얘기합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분열되었지.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평화가 아니야. 정의지. 우린 평화의 허울 아래서 절망적으로 사는데 지쳤어. 정의가 있다면 평화는 반드시 따라올 거야. 저는 이 소설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폭력 저항이냐 아니면 이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느냐. 이 시타르타와 드리샤의 대결이 정말 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네팔의 현실이 어떤지, 이 네팔이란 말은 신이 보호해주는 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정말 그러면 이 네팔이 어떤지 네가 태어나고 자란 구름지대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떠는 과정에서 참담한 광경들을 보죠. 이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 정부군의 폭력에 의해서 반군의 거기에 맞대응에 의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까 노 부부의 얘기를 봤지만요. 예. 그 이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팔파샤라는 여성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왔다가 폭탄 테러로 사망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죠. 그러면서 민간인 실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네팔. 이 네팔에서 뱃사공과 우리 드리샤가 나누는 그 대화의 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상념에 빠지는데요. 예. 잠깐만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뱃사공은 물의 흠을 거스며 힘껏 노를 젓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보는 건 참 슬프다오. 사람들이 죽는 걸 보는 일은 끔찍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젊은이. 그의 말이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저 전쟁을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쟁을 겪었고 지금 전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장면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오렌지를 따고 있던 여자아이와 손에 바나나를 들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어린 소녀와 자식을 잃고 몹시 슬퍼하던 노인들과 여관 주인과 주인 아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과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과 내게 조심해서 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마을 사람들과 통나무처럼 무너져가는 벽에 기대어 있던 지칠 대로 지친 경찰들을 생각나게 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내가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교전 지역을 쭉 통과해 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 네팔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뭐 지진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관광 안내, 그러니까 투어로 이렇게 쭉 정해진 길만 따라다닐 게 아니라 조금은 위험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네팔의 모습들, 전쟁의 흔적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울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그리샤가 맨 마지막에 발견한 이 화약 연기 가득한 꽃향기까지 맡아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구릉지대에서 태고의 장소에서 태어난 구릉의 산물인 네팔의 자연도 함께 보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새겨진 네팔 현대사의 아픈 상처까지 아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네팔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네팔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대사를 역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네팔이 워낙 정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작가가 없는 사회는 정신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엔 좋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왜 떠올랐냐면 훌륭한 연예인, 훌륭한 방송인, 멋진 개그맨이 부족한 사회는 유머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떠올랐습니다. 김재동 씨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웃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참 열악한 사회가 예. 우울하고 찹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네팔 그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국가적인 비극 앞에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품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는데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인데요.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두모실 펜션. 예,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지난 직업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네, 1번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다른 희망님은요.
서울 메트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저희들 파업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주셨지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민들의 응원도 많은 힘이 됐고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 메트로는 빨리 마무리가 됐지만 철도를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들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희망님에 이어서 이번에 고른 정답자는 사람이 희망님입니다. 네, 시간을 내서 영화 자백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네, 모래와 글피의 관람객 숫자에 따라서 개봉관 연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 이런 거 전혀 쓰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자, 이상하리만큼님 정답 변희재 또라이였죠. 네, 탁현민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뭐라 이야기를 해서 변희재 씨로부터 피소당했나. 네, 물론 탁현민 씨 네, 무죄로 결론 났죠. 대법원에서. 예. 변희재 또라이가 정답이었습니다. 30살 취준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비용으로 67억을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세상에 무슨 닭장이 그리도 비쌉니까?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평생 작은 집 한 채 가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국민은 안 보이나 봅니다. 네,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바꿔야 산다 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변희재 또라이. 예. 부산의 택시 노동자입니다. 어젯밤 경주에서 또다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곳 부산은 고리 원전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무관심하네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국민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분이지요. 차르 은택님께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르 은택입니다. 문화계에서 제 손을 거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만 하면 빵빵 터지고 CF도 못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이효리의 애니모션,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 그게 다 제 손을 거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제가 사업만 하면 정부에서 150억씩 척척 지원해주고 정부가 주최하는 밀라노 엑스포 감독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딜 가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런 나쁜 종자들이 있습니다. 글쎄,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종북 좌파들이 저를 고발했지 뭡니까? 이놈들 얼마 전에는 저만큼이나 잘 나가는 안종놈 형님을 고발하다니, 이놈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투기는 부동산 투기할 때 투기가 아니라 질투, 시기할 때 투기 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시기하니까요. 제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문화계 황태자가 보필한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놈들을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싶어도 시민단체라서 올릴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합니다. 국가와 문화계에 대한 저의 헌신을 인정받을 방법 뭐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정부의 각종 문화 사업에 관여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한류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텐데 비선실세라는 누명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떨치는 방법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영화 자백처럼 지금 나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있다. 영화 박씨 911 청와대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기만했는지 리얼리티 다큐를 찍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배우 겸 감독으로 몰래 카메라식의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밝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차르 은택님 비선 실세로서 이행보 저족적을 펼친 거 이거는 비리가 아니라 예술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 차르 은택은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청와대 누님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고 행여 북한산에서 칼로 난자당해서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혹시 이건 어떨까요? 죽은 최태민 목사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를 태자마마라고 자처했다고 하지요. 차르 은택님은 지금 황태자 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최태민이다. 순식이는 내 딸이고 박근혜는 내 응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미친놈으로 알 것이고 차르 은택님은 무슨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놈이니까요. 네? 그게 불발기 되지는 않는다고요? 불발기가 아니라 발기된다고요? 그러니까 최태민과 엮지 말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헤쳐먹었으면 깜빵에 가야지, 이 새끼야! 어? 국정농단하고, 네 자리 만들어주려고 대통령령까지 수령하고, 진행 중이던 정부 사업 다 뒤집고, 기업들 돈 뜯어내고, 야, 이 나라가 네 거냐,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온 나라의 문화계가 차르 은택님 수중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며 서른도의 차차차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라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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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